인간이 마주하는 가장 근원적인 부조리는 무엇이며 우리는 왜 존재하지 않는 의미를 찾아 끊임없이 방황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알베르 카뮈의 명작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아 떠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세기 문학의 지평을 넓힌 거장 알베르 카뮈의 이방인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대작 다큐멘터리의 서막을 엽니다. 이 치열한 사유의 현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역사, 경제, 사회, 심리학을 아우르는 9단계의 정교한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100섭 이상의 세밀한 장면을 통해 당시 알제리의 실상을 손에 잡힐 듯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탐구에 들어갑니다. 1942년 프랑스령 알제리는 지중해의 핵심적인 병참 기지로서 연간 수천 톤의 물자가 오가는 경제적 요충지였습니다. 당시 도시의 인구 구조는 약 80만 명에 달했으며 그중 유럽계 정착민이 상당수를 차지했습니다. 전쟁의 여파로 인해 1940년대 초반 알제리의 물가 지수는 이전 대비 약 200% 이상 급등하는 극심한 경제적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경제 지표는 시민들의 심리적 위축과 사회적 냉소주의를 심화시켰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유럽계 정착민의 주거 면적은 현지인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5배 이상 넓었으며 이는 보이지 않는 사회적 장벽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모순은 모에르소가 처한 환경의 부조리함을 더욱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카뮈는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알제리 대학의 우수한 장학생으로서 고대 그리스 철학과 근대 형이상학을 깊이 있게 탐구하며 자신의 사상적 기초를 닦았습니다. 그는 삶의 부조리를 단순히 이론이 아닌 자신의 치열한 생활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그에게 알제리의 태양은 생명의 근원이자 동시에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치명적인 유혹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자연적 요소들은 소설 속에서 인물들의 행동을 결정짓는 중요한 메타포로 작용하며 작품의 분위기를 지배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마렝고 양로원으로부터 도착한 한 통의 낡은 전보였습니다. 어머니 사망, 내일 장례식, 경의를 표함이라는 짧고 메마른 문장은 모에르소의 일상에 균열을 일으켰으며 이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그의 비인간성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오용되기에 이릅니다. 모에르소는 마렝고로 향하는 이 시각 버스 안에서 찌는 듯한 더위와 강렬한 햇빛으로 인해 극심한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슬픔에 침잠하기보다는 덜컹거리는 차체의 진동과 먼지 낀 창밖의 풍경이라는 즉각적인 감각의 세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모에르소가 도착한 마렝고 양로원은 알제리 해안에서 약 8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으며 강렬한 태양 아래 눈이 시리도록 하얀 벽면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이곳의 건축 구조는 폐쇄적이며 관료주의적인 압박감을 주는 차가운 대칭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로원 원장은 검은 정장을 입고 은퇴 안경을 쓴 노인으로 모에르소에게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사무적인 애도를 표했습니다. 원장의 목소리는 메마른 종이 소리 같았으며 그의 시선은 모에르소의 내면보다는 장례 절차라는 형식에 더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관이 놓인 연관실은 천장에서 쏟아지는 인공적인 불빛으로 인해 비현실적인 선명함을 띠고 있었습니다. 사방이 하얀 벽으로 둘러싸인 이 공간에서 모에르소는 죽음의 실체보다는 눈을 자극하는 빛의 통증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밤샘 기도를 하는 동안 모에르소는 문지기가 권한 밀크커피를 마시며 육체적인 피로를 달래려 노력했습니다. 슬픔이라는 관습적인 감정 대신 따뜻한 액체가 목을 타고 넘어가는 감각에 집중하는 그의 모습은 타인들에게 기이한 냉담함으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장례 행렬은 한낮의 뜨거운 태양 아래 마렝고의 메마른 도로를 따라 느리게 이동했습니다. 대기 중에는 지면에서 올라오는 아지랑이가 선명하게 보였으며 상복을 입은 사람들의 검은 옷차림은 주변의 황량한 풍경과 대비되어 죽음의 무게감을 시각적으로 극대화했습니다. 어머니의 오랜 약혼자였던 토마 페레즈는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 뒤처지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섭씨 35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 그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비 오듯 흘렀으며 이는 모에르소의 냉담함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장례식의 비극성을 심화시켰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묘지는 건조한 흙먼지와 내리쬐는 태양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얀 비석들 사이로 관이 내려지는 순간에도 모에르소는 죽음의 의미보다는 빨리 이 뜨거운 태양 아래를 벗어나 집으로 돌아가 잠을 자고 싶다는 생리적인 욕구만을 강렬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을 마친 뒤 모에르소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일요일 오후를 보냈습니다.
그는 발코니에 앉아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관찰하며 시간의 흐름을 무감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운 먼지와 낡은 가구들은 그의 내면에 자리 잡은 실존적 권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어머니의 죽음 직후였음에도 모에르소는 마리와 함께 해변을 찾아 수영을 즐겼습니다. 지중해의 푸른 바다와 눈부신 모래사장은 장례식의 엄숙함과는 완전히 다른 감각의 세계를 제공했으며 그는 이 즉각적인 육체적 쾌락 속에 자신을 내맡겼습니다. 해변에서 돌아온 날 저녁, 웨르소는 마리와 함께 코미디 배우 페르난델이 출연하는 영화를 보러 극장을 찾았습니다. 장례식 바로 다음 날 영화를 보며 즐거워하는 그의 모습은 감정의 관습적 표현을 중시하는 사회의 눈에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인 행위로 비춰졌으며 이는 훗날 재판의 결정적인 불리함으로 작용합니다. 메르소의 이웃인 레이몽 생테스는 거친 외모와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지역사회에서 도덕적으로 모호한 평판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의 등장은 메르소의 평온하던 일상에 폭력적이고 비극적인 사건이 개입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레이몽의 방은 무질서하고 남루한 가구들로 채워져 있어 그의 불안정한 삶의 단면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희미한 조명 아래 놓인 정리되지 않은 침대와 낡은 탁자는 이 공간에서 벌어질 도덕적 타락과 갈등의 징조를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메르소는 레이몽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고 그를 위해 연인을 유인하는 편지를 대필해 주었습니다. 그는 이 행위가 가져올 도덕적 파장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으며 단지 종이 위를 흐르는 펜촉의 움직임과 잉크의 향기라는 물리적 행위 자체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레이몽이 벌인 폭행 사건으로 인해 경찰이 출동했으며 이는 모에르소가 법적 질서라는 사회적 시스템과 처음으로 대면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의 엄격한 시선은 모에르소의 무심한 태도와 충돌하며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재판의 전조를 형성했습니다. 모에르소는 마리와 함께 레이몽의 친구인 마송의 해변 오두막을 방문했습니다. 모래 언덕 위에 세워진 소박한 나무집과 끝없이 펼쳐진 지중해의 풍경은 겉보기에 평화로운 주말의 여유를 제공하는 듯 했으나 그 이면에는 곧 벌어질 비극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해변 끝자락에서 메르소 일행은 레이몽의 연인과 관련된 아랍인들과 마주쳤습니다. 이글거리는 아지랑이 사이로 보이는 그들의 무표정하면서도 날카로운 시선은 평화로운 해변의 풍경 속에 섬뜩한 긴장감을 불어넣었으며 이는 피할 수 없는 비극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모두 떠난 뒤 메르소는 홀로 뜨거운 태양 아래 해변을 다시 찾았습니다. 머리 위로 쏟아지는 수직의 빗줄기는 그에게 육체적인 통증을 유발했으며 이 참을 수 없는 빛의 압박은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오직 감각적인 자극에만 반응하게 만드는 극도의 긴장 상태를 조성했습니다. 그때 아랍인이 꺼내든 칼날에 반사된 태양빛이 메르소의 눈을 찔렀습니다. 그 강렬한 섬광은 마치 이마를 꿰뚫는 긴 칼날 같았으며 메르소는 이 견딜 수 없는 빛의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도 모르게 권총의 반가세를 당기게 됩니다. 카미는 이 순간을 태양 때문에라고 표현했습니다. 메르소는 쓰러진 아랍인의 몸을 향해 다시 4발의 총탄을 발사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의 불행이라는 문을 두드리는 4번의 짧은 노크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이 5발의 총성은 그를 평범한 시민에서 돌이킬 수 없는 이방인이자 범죄자로 낙인 찍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살인사건 직후 모에르소는 알제의 차가운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좁은 창살 사이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만이 유일한 외부와의 통로였으며 그는 이곳에서 자신의 삶이 사회의 법적 시스템에 의해 해체되고 재구성되는 과정을 무기력하게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모에르소에게 배정된 변호사는 그의 솔직하고도 무관심한 태도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는 그에게 도덕적인 후회의 감정을 연기할 것을 권유했으나 메르소는 자신의 진실을 훼손하면서까지 사회적 관습에 영합하기를 거부했으며 이는 법정에서 그를 더욱 불리한 위치로 몰아넣었습니다. 예심 판사는 모에르소에게 십자가를 내밀며 신앙을 통한 구원을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신의 존재를 믿지 않았던 모에르소는 판사의 광기 어린 종교적 열정 앞에서조차 침묵을 지켰으며 이러한 그의 태도는 사회의 신성한 가치를 모독하는 위험한 이단자의 상징으로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면회실에 차가운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메르소는 마리와 마주했습니다. 수많은 죄수와 면회객들이 내뿜는 소음 속에서 그들은 제대로 된 대화조차 나누기 힘들었으며, 이러한 단절된 공간의 경험은 그가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 하나의 숫자로 취급받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했습니다. 메르소의 재판이 열린 법정은 구경꾼들과 기자들로 가득 차 숨이 막힐 듯한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천장에서 느리게 회전하는 선풍기는 뜨거운 공기를 순환시킬 뿐이었고, 법복을 입은 법조인들의 엄숙한 모습과 대조되는 대중의 호기심 어린 시선은 재판을 하나의 잔혹한 구경거리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검사는 메르소가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는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그를 영혼이 없는 괴물로 묘사했습니다. 그의 격정적인 농언은 법정 안의 분위기를 압도했으며, 메르소라는 한 개인의 진실보다는 사회가 요구하는 도덕적 규범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데 모든 힘을 쏟았습니다. 법정의 피고인석에 앉은 모에르소는 자신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높은 창문에서 쏟아지는 날카로운 햇빛은 그의 얼굴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웠으며, 그는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재판조차 마치 타인의 일인 양 무심하게 지켜보는 실존적 이방인의 면모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재판의 끝은 사형 선고였습니다. 모에르소는 차가운 단두대 아래에서 자신의 생이 마감될 것이라는 사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려 했으나, 육체적 본능은 다가올 죽음의 공포 앞에서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이 단두대는 한 개인의 생명을 단죄하는 사회적 권력의 최종적인 상징이자 부조리의 정점이었습니다. 사형 집행을 앞둔 모에르소를 찾아온 부속 사제는 그에게 끊임없이 신의 자비를 구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메르소는 내세의 구원이라는 허상 대신 현재의 삶과 죽음이라는 명백한 진실을 선택했으며, 사제의 끈질긴 설득에 맞서 자신의 부조리한 운명을 온몸으로 긍정하는 격정적인 반항을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알제의 조간 신문들은 메르소에 대한 사형 판결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는 자, 사형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은 대중의 분노를 정당화했으며, 한 개인의 실존적 진실이 사회적 관습이라는 거대한 기계에 의해 어떻게 파괴되는지를 보여주는 참혹한 기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마지막 밤, 모에르소는 감옥 창살 너머로 펼쳐진 무한한 우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별빛 속에서 세계의 거대하고 다정한 무관심을 발견했으며, 그 순간 비로소 자신이 행복했었고 지금도 여전히 행복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삶의 부조리를 온전히 껴안았습니다. 알베르 카미가 남긴 이방인의 원고는 단순한 소설을 넘어 현대인의 고독과 소외, 그리고 실존의 의미를 묻는 불멸의 고전이 되었습니다. 타자기의 금속성 소리와 자욱한 담배 연기 속에서 탄생한 이 위대한 질문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자신의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북돋워 주고 있습니다. 양로원에 남겨진 어머니의 방은 지독하리만큼 고요하고 단출했습니다. 한낮의 햇살이 비스듬히 비치는 빈 침대와 낡은 의자는 한 사람의 생애가 머물다간 흔적보다는 이제는 완전히 사라져버린 부재의 증명처럼 느껴지며, 메르소의 무심함을 더욱 강조하는 배경이 됩니다. 메르소의 눈은 세상을 향해 열려 있었으나 그 어떤 감정의 동요도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알제의 강렬한 빛을 반사하는 그의 눈동자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관찰할 뿐, 사회가 요구하는 슬픔이나 후회 같은 도덕적 해석을 거부하는 실존적 거울과도 같았습니다. 모에르소의 또 다른 이웃인 살라마노 노인은 평생을 고독과 투쟁해온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깊게 파인 주름과 초점 없는 시선은 소설 속에서 반복되는 일상의 습관이 어떻게 인간의 영혼을 잠식하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지표이자, 메르소의 무기력함과는 또 다른 차원의 소외를 대변합니다. 살라마노 노인이 기르던 늙고 병든 개는 증오와 애착이 뒤섞인 기이한 관계를 상징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길을 나서는 노인과 개의 모습은 의미 없는 반복이 일상이 되어버린 부조리한 삶의 단면을 극명하게 드러내며, 개를 잃어버린 후 노인이 겪는 상실감은 감정의 역설을 보여줍니다. 메르소의 책상 위에 놓인 가득 찬 재떨이와 식어버린 커피 한 잔은 그의 삶을 지탱하던 무의미한 습관들의 파편입니다. 그는 거창한 미래의 계획이나 과거의 회상 대신 담배 연기와 쓴 커피 맛이라는 즉각적인 감각의 반복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며 사회적 야망으로부터 스스로를 격리시켰습니다. 메르소가 일하던 해운 대리점의 사무실은 쉼없이 들려오는 타자기 소리와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들로 가득한
관료주의적 일상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매일 같은 업무를 기계적으로 수행하며 자신에게 주어지는 승진의 기회조차 삶의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무의미한 소동으로 여겼습니다. 밤에 알제 항구는 낮의 열기가 가라앉은 채 고요한 수면 위로 희미한 등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 정적인 풍경은 메르소가 느끼는 내면의 평화와 닮아 있었으며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바다의 냄새를 맡는 순간이야말로 그가 유일하게 세상과 온전히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진실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메르소의 상관은 야심만만하고 활동적인 인물로 메르소에게 파리 지사로의 정은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삶의 변화에 무관심했던 메르소는 이 파격적인 제안을 거절했으며 인생이란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며 어떤 인생이든 다 그게 그것이라는 그의 반응은 성공을 지향하는 사장의 가치관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해질녘 알제의 거리는 황금빛 햇살 아래 평화롭고도 활기찬 풍경을 자아냈습니다. 덜컹거리며 지나가는 전차와 산책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메르소가 사랑했던 이 세상의 물리적인 아름다움을 대변하며 그가 왜 사형 선고를 받은 후에도 이 지상의 삶을 그토록 갈구했는지를 시각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메르소에게 담배는 단순한 기호품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사이에 끼워진 담배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바라보는 행위는 그에게 현재의 순간을 확인시켜주는 감각적인 유희였으며 감옥 안에서 담배를 금지당했을 때 그가 느꼈던 고통은 실존적인 박탈감의 한 형태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메르소는 마리와 함께 소셜 클럽에서 춤을 추며 찰나의 즐거움을 만끽했습니다. 따뜻한 조명 아래서 느껴지는 마리의 청아 음악의 리듬은 그를 살아있게 만드는 구체적인 진실이었으며 이러한 육체적인 유대감이야말로 그가 부조리한 세계에서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었던 실제였습니다. 재판석 한편에 자리 잡은 기자들은 메르소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며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들에게 메르소는 진실을 탐구해야 할 인간이기보다는 대중의 호기심을 충족시킬 흥미로운 소재에 불과했으며 언론에 의해 왜곡된 그의 이미지는 결국 배심원들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판사의 의사봉이 탁자를 내리치는 순간 메르소의 삶에 대한 사회적 심판은 최종적인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 둔탁한 타격음은 단순히 한 죄수의 형량을 결정하는 소리가 아니라 부조리한 세계가 개인의 실존적 진실을 법이라는 이름의 기계적 논리로 완전히 압살했음을 알리는 비극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육중한 감옥의 철문이 닫히며 메르소는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되었습니다. 녹슬고 거친 철창의 질감과 그 너머로 드리워진 짙은 그림자는 이제 그가 속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고독의 영역뿐임을 암시하며 현대사회가 이방인을 처리하는 냉혹한 방식을 시각화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무릉덩이에 비친 메르소의 얼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이는 사회적 프레임에 의해 해체된 그의 정체성을 상징하며 자기 자신으로부터조차 소외된 채 부조리의 심연을 떠도는 현대인의 파편화된 자아를 심오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회중시계의 초침은 메르소의 남은 생을 무정하게 갉아먹으며 전진했습니다. 사형수에게 시간은 더 이상 희망의 연장이 아니라 죽음으로 향하는 필연적인 보폭이었으며 매 순간 들려오는 시계의 태엽 소리는 존재의 유한함과 그 안에서 피어나는 처절한 삶의 의지를 역설적으로 일깨워 주었습니다. 황혼에 물든 알제리의 사막은 끝없는 허무와 광활한 정적만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지평선 끝에 홀로 선 나무 한 그루는 부조리한 우주 속에 던져진 고독한 인간의 운명을 대변하며 카미가 추구했던 허무주의적 평화가 도달할 수 있는 최종적인 풍경을 장엄하게 보여줍니다. 감옥의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작은 촛불은 메르소의 마지막 사유를 조용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일렁이는 불꽃은 사라지기 직전의 생명력을 상징하며 자신의 운명을 비관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껴안은 그의 평온한 표정은 부조리에 대한 인간의 가장 숭고한 반항이 무엇인지를 웅변하고 있습니다. 판결을 내리는 판사의 얼굴에는 그 어떤 인간적인 고뇌나 자비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법전의 조항만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그의 차가운 시선은 개별적인 삶의 맥락을 거세하고 오직 사회적 질서의 유지라는 기계적 정의만을 수행하는 거대한 시스템의 부속품과도 같았습니다. 사제가 떠난 뒤 바닥에 떨어진 목주는 모에르소가 거부한 제도적 구원의 무력함을 상징합니다.
그는 죽음 이후의 보상이라는 종교적 환상보다는 자신의 발밑에 놓인 차가운 돌바닥의 감촉과 다가올 죽음이라는 명백한 실제를 선택했으며, 이는 부조리에 맞서는 인간의 가장 정직한 선택이었습니다. 마침내 찾아온 최후의 새벽, 알제의 하늘은 희망찬 시작이 아닌 필연적인 종말을 예고하며 밝아왔습니다. 지중해 너머로 떠오르는 태양은 무에르소가 총을 쏘았던 그날의 뜨거움을 닮아 있었으나, 이제 그는 그 빛을 증오의 대상이 아닌 자신의 존재를 완성하는 마지막 축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프랑스 형법은 범죄의 동기와 의도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무에르소의 재판은 단순히 살인이라는 행위를 넘어 피고인의 도덕적 성품과 사회적 적응력을 심판하는 장이 되었으며, 이는 1940년대의 보수적인 법적 가치관이 한 개인의 실존적 진실과 어떻게 충돌했는지를 보여주는 학술적 사례가 됩니다. 1940년대 알제의 우체국은 도시의 모든 정보가 교차하는 중심지였습니다. 무에르소에게 전달된 어머니의 부고 정보 또한 이러한 기계적인 시스템을 거쳐 도착했으며, 인간의 생사와 관련된 가장 비극적인 소식조차 사무적인 절차로 처리되는 사회의 무정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펜에 잉크를 채우는 정교한 행위는 기록과 증명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무에르소의 모든 진술은 이러한 펜을 통해 법적 문서로 기록되었으나, 종이 위에 남겨진 메마른 활자들은 그의 내면에서 요동치던 감각의 진실을 결코 온전히 담아낼 수 없었습니다. 돋보기를 통해 들여다본 철학 텍스트의 한 구절은 무에르소의 삶을 해석하는 새로운 렌즈가 됩니다. 1940년대의 지적 탐구자들은 텍스트의 행간 사이에서 인간 존재의 미세한 균열을 발견했으며, 이러한 학술적 세밀함은 카미의 작품이 지닌 다층적인 의미를 하나씩 조명해 나가는 과정과 닮아 있습니다. 새벽 안개와 증기기관차의 연기가 뒤섞인 알제역은 떠남과 머무름의 경계에 서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이른 아침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여행자들의 침묵은 목적지 없는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고독을 대변하며, 무에르소가 겪었던 실존적 소외의 공간적 배경을 완성합니다. 쉼없이 돌아가는 윤정이의 기계음은 사건이 활자화되는 비정한 과정을 상징합니다. 무에르소의 행위가 사회적 뉴스로 가공되어 대중의 식탁에 오르는 동안 개인의 진실은 잉크의 향기와 종이의 질감 속에 박제되어 버렸으며, 이는 부조리가 어떻게 시스템을 통해 확산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현장입니다. 황혼에 잠긴 아틀라스 산맥의 웅장한 능선은 인간의 운명을 압도하는 자연의 거대한 침묵을 보여줍니다. 붉게 타오르는 하늘과 거친 암석의 대비는 카미가 소설 전반에 걸쳐 묘사한 알제리의 가혹한 풍토를 상징하며, 무에르소가 직면했던 세계의 무관심한 아름다움을 장엄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대강당에서 진행되는 철학 강의는 무에르소의 삶을 학술적으로 체계화하는 장입니다. 노 교수의 권위 있는 목소리와 학생들의 진지한 시선은 한 개인의 우발적인 행위가 어떻게 거대한 사상적 담론으로 승격되는지를 보여주며, 카미의 철학이 지닌 시대를 초월한 보편성을 입증해 줍니다. 알제 거리에 늘어선 카페들은 현지인들의 휴식처이자 정보가 오가는 광장이었습니다. 무에르소는 가끔 이곳에 들러 사람들의 카드 놀이를 구경하거나 담배 연기 속에서 정적을 즐겼으며, 이러한 평범한 일상의 풍경은 그가 저지른 우발적인 살인사건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삶의 허망함을 보여줍니다. 무에르소는 단골 식당인 셀레스트의 집에서 매일 점심을 해결했습니다. 나무 식탁과 와인 잔이 놓인 이 소박한 식당은 그에게 가장 익숙한 공간이었으며, 식당 주인 셀레스트가 재판에서 그를 옹호하며 증언했던 "그는 단지 말이 없는 착한 사람일 뿐이라는 진술은 인간에 대한 법적 단죄의 한계를 시사합니다. 법적 문서 위에 찍힌 붉은 인장과 공식적인 도장들은 국가 권력의 물리적인 형상입니다. 무에르소의 삶은 이러한 차가운 인장들 아래서 하나의 사건 번호로 전락했으며, 관료주의적 시스템은 한 인간의 실존적 진실보다는 서류상의 완결성을 더 중시하는 비정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알제 항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지친 얼굴은 당시 식민지 사회의 하부 구조를 지탱하던 실체였습니다. 무에르소 또한 이러한 노동자 계급의 일원으로서 매일 반복되는 노동의 굴레 속에서 살아갔으며, 그의 무기력함은 어쩌면 이러한 가혹한 생존 환경이 낳은 실존적 부산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신문들은 매일같이 무에르소의 소식을 한 면에 실었습니다. 빠르게 넘겨지는 신문 지면들 속에서 그의 이미지는 비정한 아들과 냉혹한 살인마로 고착되었으며,
대중은 언론이 만들어낸 이 허상을 통해 한 인간을 재단하고 증오하는 집단적 광기를 보였습니다. 법정 안의 열기는 사람들의 숨소리와 뒤섞여 견디기 힘든 압박감을 자아냈습니다. 천장에서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선풍기는 뜨거운 공기를 휘저을 뿐이었고, 메르소는 이 기계적인 소음과 습한 더위 속에서 자신의 운명이 타인들의 언어에 의해 난도질당하는 과정을 멍하니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두꺼운 안경 너머로 번뜩이는 판사의 눈빛은 진실을 꿰뚫어 보려 하기보다는 피고인의 결점을 찾아내려는 의도로 가득했습니다. 법의 수호자라는 명목 아래 행해지는 이 강렬한 감시는 한 개인의 내면 세계를 부정하고 오직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행동 양식만을 강요하는 권위주의의 표상이었습니다. 밤의 공동묘지는 낮에 소동이 사라진 채 절대적인 정적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사이프러스 나무가 들이우는 긴 그림자와 달빛에 젖은 비석들은 모든 인간이 결국 도달하게 될 최후의 평등을 상징하며 메르소가 그토록 무심하게 대했던 죽음의 실체를 고요하게 웅변하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골목길을 걷는 고독한 발소리는 세상과 화해하지 못한 자의 외로운 리듬이었습니다. 메르소는 사회가 정해놓은 도덕적 길을 이탈하여 자신만의 감각적 진실을 따라 걸었으나 그 길의 끝에는 결국 차가운 감옥과 단두대라는 사회적 단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타자기의 활자가 종이를 때리는 날카로운 소리는 한 인간의 생애가 공적인 기록으로 변모하는 소리였습니다. 법정 서기가 두드리는 기계적인 리듬 속에 메르소의 복잡한 내면은 단순한 문장들로 요약되었으며 그의 진실은 법전의 조항들 사이로 영원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감옥의 낡은 철제 침대는 인간의 모든 존엄성과 욕망이 거세된 최소한의 공간이었습니다. 메르소는 이 딱딱한 매트리스 위에서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고 다가올 미래를 상상하며 시간의 흐름조차 감각되지 않는 지독한 허무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식민정부 건물에 길게 뻗은 복도는 권력의 위계와 관료주의적 질서를 상징합니다. 타일 바닥 위로 떨어지는 긴 그림자와 느리게 회전하는 선풍기는 개인의 목소리를 압살하는 거대한 시스템의 무게를 느끼게 하며 메르소가 처한 법적 투쟁의 가혹한 배경을 형성합니다. 한낮의 알제 골목길은 하얀 벽면에 반사된 빛으로 인해 눈을 뜨기 힘들 정도로 눈부셨습니다. 이 강렬한 시각적 압박은 메르소의 감각을 마비시키고 그를 실존적 몽롱함 속으로 밀어 넣었으며 그가 해변에서 겪었던 그 치명적인 순간의 감각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줍니다. 수많은 인파로 북적이는 알제의 광장은 활기찬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활기찬 군중 속에서 메르소는 철저한 관찰자이자 이방인이었으며 타인들과 섞일 수 없는 그의 본질적인 소외는 이 역동적인 도시의 풍경 속에서 더욱 서글프게 부각되었습니다. 법전의 양피지를 넘기는 판사의 손길은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정교하고 기계적이었습니다. 한 개인의 생사를 결정짓는 무거운 판결문은 이 메마른 손끝에서 완성되었으며 법이라는 이름의 정의가 한 인간의 삶을 얼마나 무정하게 단죄할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서류 위에 강하게 내리찍히는 잉크 도장은 한 개인의 삶에 가해지는 행정적 단죄의 최종성을 상징합니다. 이 기계적이고 단호한 행위는 모에르소라는 존재가 법적 절차의 톱니바퀴 속에서 어떻게 하나의 종결된 사건으로 박제되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며 관료주의의 비정함을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탁자 위에 놓인 진한 선홍색의 포도주는 생명력과 희생, 그리고 곧 흘려질 피에 대한 상징적 메타포입니다. 메르소가 즐겼던 이 지상의 음료는 역설적으로 그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와 겹쳐지며 부조리한 운명 속에서도 끝까지 유지하고자 했던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과 생의 의지를 상징합니다. 손때 묻은 낡은 사진첩 속의 인물들은 이제 메르소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흐릿해져가는 과거의 파편들입니다. 어머니의 얼굴도 마리와의 즐거웠던 순간도 사진이라는 평면적인 기록 속에 갇힌 채 죽음을 앞둔 그에게는 이제 현실보다 더 먼 이방의 풍경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밤의 바다를 비추는 등대의 불빛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자들에게 일시적인 방향을 제시하지만 메르소에게는 그저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광학적 현상일 뿐이었습니다. 고독한 등대의 섬광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절망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세계의 기계적인 운동을 동시에 상징하고 있습니다. 광활한 하늘 아래 펼쳐진 포도밭에 정돈된 풍경은 메르소가 그토록 사랑했던 대지의 생명력을 보여줍니다.
인간이 만든 법적 논쟁과는 무관하게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순환하는 자연의 질서는 카미가 추구했던 지상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장엄한 영상미를 통해 웅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새벽의 알제거리는 폭풍 전야와 같은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제 곧 시작될 최후의 집행을 앞두고 도시는 이방인의 퇴장을 준비하듯 차가운 공기만을 머금고 있었으며, 이 고요한 풍경은 무에르소가 도달한 실존적 평화의 마지막 배경이 됩니다. 알제리 식민정부의 감옥 기록부에는 무에르소라는 이름과 그의 수감 번호, 그리고 사형이라는 최종 판결이 정갈한 필체로 기록되었습니다. 인간의 생명이 종이 위에 잉크 자국으로 치환되는 이 관료주의적 기록 방식은 부조리한 세계가 개인을 처리하는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비정한 수단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텅 빈 법정에는 먼지 섞인 햇살만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열띤 논쟁과 야유가 가득했던 방청석의 낡은 나무 의자들은 이제 무거운 침묵만을 지키고 있으며, 이 공간에 남겨진 정적은 정의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한 인간에 대한 단죄가 남긴 공허한 메아리를 보여줍니다. 당시 통용되던 프랑스 프랑 동전 한 모에르소가 처했던 경제적 현실을 상징하는 작은 파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전운 속에서 화폐 가치는 요동치고 있었으며, 이러한 불안정한 경제적 토대는 소설 속 인물들이 느끼는 실존적 불안과 삶의 무거움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역사적 데이터가 됩니다. 황혼에 물든 알제 항구의 거대한 크레인과 함선들의 실루엣은 식민지 알제리의 산업적 역동성을 보여줍니다. 붉게 타오르는 하늘을 배경으로 서 있는 이 철제 구조물들은 인간이 구축한 거대한 문명의 위용을 자랑하지만, 그 거대함 앞에서 한 개인의 삶은 더욱 작고 무력한 존재로 부각됩니다. 1940년대 프랑스 지성계를 달구었던 실존주의 철학 잡지들은 카미의 사상이 탄생한 지적 토양이었습니다. 이방인은 단순한 문학적 상상력의 산물이 아니라 당시 유럽 사회를 휩쓸었던 존재론적 질문들에 대한 카미만의 독창적이고도 치열한 답변이었음을 이 누렇게 변색된 지면들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둠이 내리는 알제 거리에서 하나둘 켜지는 가로등은 이방인의 길을 비추는 고독한 조명입니다. 깜빡이며 주위를 밝히는 희미한 불빛은 확신 없는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내면을 상징하며, 무에르소가 밤길을 걸으며 느꼈던 그 막연한 소외감을 시각적으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촛불을 끄는 행위는 한 존재의 소멸을 의미하는 최종적인 의식입니다. 피어오르는 가느다란 연기와 함께 사라지는 빛은 무에르소가 도달한 생의 마지막 순간을 대변하며, 부조리한 세계에서의 치열했던 반항이 정적 속으로 잦아드는 과정을 함축적으로 보여줍니다. 밤하늘 높이 솟은 시계탑의 시계바늘은 인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냉정하게 전진합니다. 무에르소에게 허락된 마지막 시간들이 이 거대한 기계장치 속에서 하나씩 사라져가는 동안, 시간은 더 이상 희망의 매개체가 아닌 죽음을 향한 필연적인 카운트다운으로서의 무게감을 더해갑니다. 밤에 알제 많은 도시의 불빛을 수면에 머금은 채 끝없는 시면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장엄한 풍경은 모든 소란이 잦아든 뒤에 찾아오는 실존적 평화를 상징하며, 무에르소가 세계의 다정한 무관심 속에서 발견했던 그 마지막 위안을 시각적으로 완성합니다. 잉크에 젖은 낡은 타자기, 리본은 카미가 쓴 수많은 문장들이 거쳐간 역사의 통로입니다. 기계적인 타격에 의해 헤어지고 닳아버린 리본의 질감은 한 작가가 진실을 기록하기 위해 쏟아부은 치열한 노동의 흔적이며, 이방인이라는 위대한 유산이 탄생한 물리적인 증거이기도 합니다. 무거운 법정의 문이 닫히는 소리는 사회와 개인 사이의 대화가 완전히 단절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육중한 나무의 질감과 차가운 황동 손잡이는 한 개인의 진실이 법적 시스템 너머로 영원히 격리되었음을 상징하며, 이방인을 심판한 사회의 최종적인 배타성을 보여줍니다. 햇살이 비치는 책상 위의 빈 종이는 아직 쓰이지 않은 수많은 진실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종이 위에 떨어지는 잉크 한 방울은 새로운 사유의 시작을 의미하며, 카미가 우리에게 남긴 질문들이 독자 개개인의 내면에서 새롭게 기록되어야 할 성찰의 목심을 시사합니다. 새벽녘 지중해 위를 날아오르는 흰 새 한 마리는 모든 굴레를 벗어던진 무에르소의 영혼을 닮아 있습니다. 거대한 바다와 하늘 사이를 가로지르는 이 고독하고도 자유로운 비상은 부조리에 맞서 자신의 진실을 지켜낸 인간이 마침내 도달하게 될 궁극적인 해방에 대한 마지막 시적 묘사입니다.
알제 항구의 드넓은 수평선은 당시 프랑스 식민 제국이 꿈꿨던 지중해의 영광과 그 이면에 가려진 억압의 역사를 동시에 품고 있었습니다. 이 광활한 바다는 모에르소에게는 그저 시원한 감각의 대상이었으나 역사의 눈으로 볼 때 이곳은 수많은 정치적, 경제적 욕망이 교차하는 치열한 투쟁의 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카뮈의 이방인을 통해 부조리한 세계에 맞서는 인간의 정직한 반항이 무엇인지 학술적으로 고찰해 보았습니다. 모에르소의 여정은 우리 각자에게 진정한 자유와 책임이 무엇인지를 묻는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부조리를 직시하는 용기야말로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카뮈는 강조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깊이 있는 분석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존적인 해답을 찾는 귀중한 나침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이 방대한 철학적 여정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깊이 있고 품격 있는 대작 다큐멘터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